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우리가 미술에 빠져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각자 사실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뭐 두 분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술에 어떻게 보면 들어온 상황인데 왜 그런 미술을 자기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 조숙현 큐레이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미술에 빠져있는 이유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파인아트 장르고 그러면은 이제 영화나 이런 쪽에서 있었던 어떤 대중예술과는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철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비물질성을 담보로 하는데, 저희가 너무나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어떤 그 인류 문명의 정점에서 이렇게 딱 표현하고 보여주고 교감할 수 있는 게, 그런 점이 굉장히 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제 법을 전공했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에 있다가 미술에 대한 어떤 갈망 때문에 이제 미술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정말 그 미술을 알았던 어떤 이 시점이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그 이전 시점과 이 이후 시점이 나의 삶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바른 생활맨? 그러니까 엄마 말 정말 잘 듣는 딸이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딸, 뭐 자랑스러운 딸, 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삶 안에서 갇혀 있었는데 미술을 안 다음부터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 남한테 인정받아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걸 내가 확인했을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걸 되게 느꼈는데 그 어떤 지점을 만들어준 게 미술이야. 그 미술은 정말로 알면 알수록 나에게 그런 어떤 힘들을 주는 것 같고 또 작가들을 바라보면 더 행복한 거지. 아니 저 사람 머리 안에서 어떻게 저런 표현이 저 색깔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지? 되게 재밌는 지점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발견하는 하나하나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 태임 같은 경우는 어때? 왜 미술을 하면서 본인이 행복했던 거? 내가 나의 삶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미술을 선택한 경우인 것 같은데 왜? 환경이 그런가? 온 가족이 다 미술을 맞아. 하니까 그리고 나의 생업이니까 이게 미술을 하긴 했지만 내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니까 그 미술 안에서 우린 둘 다 미술을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 후에 뭐 전시를 해야 되고 전시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삶이 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미술을 시작했다가 내가 만난 거장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거기서 위안을 얻고 미술관을 찾아오는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무도 못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미술을 그린다라는 거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그림 그리는 게 본능적으로 많이 다 행하는 행위인데 저는 어렸을 때 책 보면은 다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다른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낙서가 엄청 많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림 그린다는 게 작가한테는 이미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상에서는 작가한테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익숙한 행위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술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책 읽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작가들의 작품을 하나하나를 볼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작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챕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챕터, 그다음에 이 사람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미술을 바라볼 때는 되게 스타 작가들 몇 명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뒤에서는 이 미술을 아끼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서울법대를 나왔고,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 어떤 그런 그 층 안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복의 이 크기보다 내가 미술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 행복의 크기가 정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정말 그게 신기한 거지. 네. 이들에게 이 행복을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되게 고민을 하게 돼. 그래서 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만났던 성공한 어떤 사회적인 의사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이 봐줬으면, 남이 나를 평가해 줬으면 하는 나를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피라미드의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누구나 봤어도 정말 성공은 어느 이 시점인데 저 꼭대기 피라미드 저 꼭대기가 아니면 자기들이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늘 자기들은 불행해. 그런데 삶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나로서 자유롭고 나로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야, 아티스트들을 많이 이거를 좀 아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들과 같이 살면서 나의 행복의 어떤 이 양들이 굉장히 아주 넓어졌고, 이 깊이도 되게 깊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예술 분야도 알면 알수록 굉장히 행복할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주제가 일상에서 겪는 순간인데 저는 좀 현실 장면들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무채색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근데 조금 뭐 밖에 벗어나 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고 형상이 있어서 그걸 좀 변주하고 변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가 거울로서 바라본다면 뭐 노현탁 작가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으로서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뭐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충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인간들이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거울이라면 노현탁 작가는 이제 창문. 그래서 창경이라는 전시로 이제 주제로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다들 작가마다 이제 개인이 바라보는 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가 주제인 것 같아요. 하태인 선생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눈부신 또 색감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저는 형상을 변형시키면서 색을 조합시키고 그렇게 각자가 이제 약간 이제 매개체가 되어서 개인을 얘기하지만 결국 세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나는 태인 작가의 행위가 나는 가장 관심이 있어. 맞아요. 이건 나는 마치 내가 그 수행하는 느낌이어서 작가로서의 그런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이러다가 공중부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항상 내려놓고. 어깨 진짜 여기 많이 괜찮으세요? 작업량이 많으셔서. 요즘에 이상하게 미술 시장이 막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압박감 때문에 작업실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작업의 일정량이 작업이 있는데 이제 괜히 무거우니까 더 작업의 속도 똑같이 마르고 똑같이 밖에 안 나오는 작업을 가지고 동동거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나를 찾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알지 못하는 희열을 느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나 어떤 작가의 작품이었는데 그 작가의 작품을 앞에서 딱 섰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색들이 이렇게 진한 색들이 있다가 그것이 하얗게 지워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마테리얼가 되게 깊은 거야. 근데 넌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처절했는데 뭔가 체념하는 느낌? 혹은 뭔가 이제 처연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그 순간 느끼고 또 감정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눈이 팍 난다? 근데 제목이 그것도 뭐였냐면 왜 없어진 왜 홈페이지 보면 뭐 404 뭐 그런 거 있지. 근데 그게 제목이었는데 우리 삶 같은 거 같잖아. 나는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인간 없어질 텐데 그런 거에서 되게 어떤 그 감정이 팍 오는 작업이 있잖아. 그 주파수 맞는다는 그런 게 데가 있는데 되게 그게 되게 중요하네. 행복한 거야. 근데 네. 그게 어떤 사람은 아주 커다란 어떤 성공을 이뤄야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생의 행복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자잘하게 감동과 행복을 많이 겪고 간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게 되게 가능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미술을 알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엄청난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성공해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 더 이루어야만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순간순간 그냥 감정을 내가 느끼고 그 감정 때문에 행복한 거를 순간순간 내가 알아. 아,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드는데 근데 미술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그 오감을 살아나게 하는 게 그게 미술인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을 해.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나와는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들을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 안 듣는 거거든. 보통 또 일반 분들은 갤러리도 돈 내고 가야 되는지 아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시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갤러리는 사실 돈을 거의 안 내는 게 맞고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 작품도 하니까 미술관은 기획 때문에 이제 입장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뭐 K-팝, K-시네마, 뭐 K-웹툰 모두 다 중심인데 아트는 조금 그렇지 못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아티스트 뽑는 그런 상들이잖아요. 무슨 스컬러스틱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다 1등이거든. 그런데 체계적인 아티스트 하면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실력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최고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이 왔다는 생각을 해서 대중들도 아마도 관심이 더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이 작품이 뭐 2배가 올랐니 3배가 올랐니 사람들이 막 이걸 재테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술 작품을 정말 제대로 컬렉션을 하려면 그 작품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남들이 갤러리가 이거 오릅니다라고 말해서 사는 건 정말 바보야. 그럼 정점에 사는 거지. 아주 얇은 그런 상술에 있는 것들에 속지 말고 정말 작가들의 깊이를 이해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사야 돼. 그런 작품들은 분명히 충분히 즐기면서도 가치가 오를 거라는 생각과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뭐 작품이 전시 전에 다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얘기를 2달 전에 들었는데 이런 시장이 정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작가로서 무거운 느낌? 정말 이렇게 매력을 느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어떻게 작업할지랑 어떻게 고민하고 이제 작업 드로잉하고 또 실제 작품을 하지만 이렇게 책과 같이 어떻게 아카이빙 하느냐 내가 맞아. 앞으로 어떻게 기록이 온라인상이나 이제 오프라인상에 남겠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렇게 큐레이팅이라는 브랜딩이라는 이 부분도 되게 시선을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아트북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라는 지금 제일 영향력 높은 큐레이터가 쓴 자전적 에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큐레이터가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에세이로. 근데 표지는 이제 장철원 작가가 파울 클레의 드로잉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 드로잉이 이제 파울 클레의 드로잉이에요. 이제 파울 클레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선을 남기고 죽었어요. 아무 설명 없이. 아 진짜?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걸 해석한 거야? 네, 근데 이 작가 이런 공식을 막 사용해가지고 아, 진짜? 해석해서 결론은 이 떨어져 있는 선들이 별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석했는데 근데 이제 왜 파울 클레가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저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재미인데 미술계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특히 미술계. 우리는 관계의 미학이라는 거는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책 주제랑도 좀 잘 맞아요. 이 오브리스트가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 나중에 다 다시 만나게 되고 같은 생각들을 동시대에서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걸 전시로 엮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표지로 선택을 했고 이거 이제 허찬미 작가님이랑 국내 작가님인데 제목이 창작을 위한 변명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전업 작가를 결심하면서 변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엄마는 너는 왜 돈을 벌지 않니? 그리고 친구들은 네가 하는 행위가 대체 뭐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변명들을 하는데
우리가 창작을 되게 인류의 가장 숭고한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업 작가는 변명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광목천인데 이불에 그 회화 그리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불에 그리셨냐?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너무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맞아했다고 생각했어요. 의자를 그리신 이유는 전업 작가 하시고 알바를 하는데 너무 앉고 싶어서 그리셨대요. 나 너무 공감되는 게 미술을 지속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자타임가 다가왔다. 난 정말 그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몇 년을 일을 한 거지.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 강사 전에는 미술학원도 했었고 미술학원 전에는 가정교사도 했었고. 한 명의 작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고통 이런 게 많이 시간이 쌓여서 정말 한 10년, 20년 쌓이면 작가가 한 번 탄생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본주의, 물질주의 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표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얇은 표면에 불과하고 그 안에 있는 것에는 한 명의 작가, 사람, 예술가 이런 사람의 고통과 노력, 그다음에 뭐 이런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 걸어놓는다는 거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영혼의 가장 좋은 점, 그리고 가장 노력적인 거, 그리고 가장 비물질적인 숭고함, 이거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 투기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집을 하나 얻는 게 사실 그 뭔가 좀 소원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냥 내 집이고 내가 살 안락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집을 사고 내가 그다음 언제 팔아야지, 언제 올라야지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내 집, 여기서의 행복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집, 거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껴져. 네. 그 변화가 예전에는 느껴져. 진짜 그 허공에 대고 혼자 외롭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또 가치도 알아봐 주시고 뭐 그 옛날에는 미술을 한다 그러면 좀 안쓰럽게 생각을 했는데 불쌍하게 안쓰럽거나 되게 여유가 있어서 하고 한양이 둘 중에 하나. 그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교양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배우님도 이제 옛날에는 꽃을 이제 꺾고 싶었지만 지금은 가서 보고 오는 것마다 되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얘기였는데 사실 우리가 몇백만 원도 힘들고 몇십만 원 쉽지 않아요 시작할 때. 근데 저는 그걸 그림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유한다는 게 가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정신적 소유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좀 쉽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작가 내가 아는 작가야. 네. 저 작품 본 적 나하고 있어. 편지한 것 같은 느낌. 그 작품하고 내가 그 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그 작품을 그린 작가하고 편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진짜로 작품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진짜 막 이렇게 컬러풀한 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쾌한 것도 사실은 그 하나의 그 감각인데. 그래서 뭐 난 징그러서 안 봐.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저런 걸 갖다 놨지부터 시작인 것 같아. 그 맞아. 물음표가. 그 취향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예전에 유학할 때 9년을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침대 앞에다가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 소가 거꾸로 되어 있고 문어가 그 소의 음부에 이렇게 탁 걸쳐져 있는 그런 정말 왜 그랬어? 왜 좋아했어? 그 질감, 재밌다. 질감, 막 삶과 죽음의 그 어떤 존재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좋았는데 저희 엄마도 미술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좀 저보다는 옛세대니까 오면 저거부터 띄어라. 그래, 어머니들. 왜 저런 그림을 침대 옆에다 붙여놨냐. 저한테는 아무런 성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작품을 보면서 나한테 관통하는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쭉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취향을 넓혀가고 깊어가고 자기를 또 그 취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맞아. 이런 거.
아트 가이드라는 그 소식지도 있고 어플도 있는데 네, 서울 아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매달 그 열리는 전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맵도 나와 있어가지고 내 근처에 있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플을 좀 활용하셔서 일단은 가까운 너무 막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갔다는 데 가시고, 그리고 그 작가가 있으면 요즘에 인스타들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작가에서 인스타에 치면 그냥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해진다. 그러면은 블로그 치시면 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다 더 나아간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지식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어렵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운동하듯이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갤러리도 약간 모여 있어요. 여기 뭐 청담동, 한남동, 삼청동에서 그 라인으로 보시고 처음에 그리고 큰 미술관 뭐 이렇게 위주로 또 갤러리가 많아요. 국립현대미술관, 뭐 서울관 위주로 갤러리가 쫙 모여 있고 또 리움미술관 옆에 또 갤러리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런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미술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미술도 되게 삶에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